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우리 세종 한빛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골수가 깨어져서 온전히 세상이 주는 이념, 철학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짧은 지식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네,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께서 추워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왔잖아요. 지난주에는 여기는 앞에 있는 모니터가 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앞에를 보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은 노트북까지 여기 앞에다 딱 갖다 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앞에 모니터가 두 개나 있었네요. 네, 지난주에는 왜 안 보였을까요? 네, 저희 성도님들 보느라고 제 눈에 모니터가 안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 주제까지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오늘은 제 2번 큰 주제에서 헌법과 현행법에서 반하는 법, 그것을 조금 약간 살펴볼 거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해외는 통과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OECD가 38개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1개 나라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나라도 있죠. 그런데 또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더 많아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과된 나라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 좀 살펴볼 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목적인데 이게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약간 낯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깊게 다루진 않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흐름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과 현행법이 반한 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4분 정도가 그렇게 좀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 것도 나올 거고 뭐 다른 의원들 것도 나올 거니까 한번 보세요. 이상민 의원과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발의하신 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한 이유 해가지고 제4조에 차별금지와 개념 거기에 1번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셨을 때 이 누구든지라는 거는 사람일 것 같아요? 국가일 것 같아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법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량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주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그 평등권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국가 행위에 헌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자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기서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법적 평등입니다. 네, 원래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의 의무. 그러니까 국가가 차별적으로 한다든지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인종을 이유로 또는 입법을 하면서 또 성별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못한다는 것이 헌법이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해당 헌법의 의무 당사자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국민과 국민 사이의 헌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른 이름으로 평등법으로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혐오를 좀 하는 것 같은 거나 수치스럽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는 말을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입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건 헌법과 사실은 좀 위배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18개가 있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4개 정도가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안에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항목이 23가지예요.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23가지거든요. 근데 23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개별법만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해가 가셨죠? 23가지 중에 이거 차별하지 마, 저거 차별하지 마 그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예요. 있는 나라인데 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그 외에 제3의 성에 대한 것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답답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너무 위험한 법이니까 너무 악법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성끼리 결혼하라는 거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넣지 말고 개별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OECD 나라 중에 21개 나라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악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정말 심해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너무 심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참 살기가 일반 국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인 거죠. 여기 지금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 시정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법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우선돼서 이걸 토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위법은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서는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법에 체계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하게 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사법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다 살펴보면 뭐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물어보래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거기가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거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갖다가 굉장히 더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가 됐죠. 사실은. 그 인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조례를 어디 걸 가지고 토대를 만들었느냐?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가지고 만든 거예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개별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그것 안에서 오로지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제3의 성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법이 위험한 법인지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건강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하다못해 승진할 때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정직원이 될 때도 차별하지 말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고용노동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산재 이런 거 5인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인 이상일 때 뭐 이거 꼭 필수로 해라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 법은 정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알바생만 한 명을 고용하고 있어도 이게 들어가요. 내가 정직원이 한 명도 없고 그냥 알바생을 쓰고 있어요. 제가 조그만 분식집을 하면서 그냥 내가 혼자 떡볶이 만들고 순대 만들고 그러면서 하고 있고 아주 바쁜 시간에만 알바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바생은 정직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시간당 얼마를 주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대리님이 3분이 있어요. 근데 3분의 이 대리님들 중에서 한 명이 과장으로 승진을 해야 된다. 대리님 3명을 다 과장으로 승진시킬 수는 없다. 한 명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인사고과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주 나쁜 마음을 먹은 동성연애 하시는 분 내지는 트랜스젠더가 인사고과를 되게 점수를 이제 평점을 매길 때 가가지고 위에 있는 분에게 제가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딱 그 타임에 진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럼 그런가 보다 했죠. 내가 이제야 커밍아웃을 합니다 라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근태를 보고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인사고과를 할 때. 그런데 그렇게 커밍아웃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떨어졌느냐 해가지고 자기의 평가 점수가 아니라 다른 2명의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점수를 높게 받았느냐 인사고과를 갖다가 요청을 하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신고할 수 있어요. 내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차별받아서 승진을 못했다라고. 이거 지금 말을 들으시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실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안에는 그런 모든 내용이 샅샅이 세밀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하니 그러면 고용주들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변호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변호사님 뭐라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냐면은 승진하고 싶거나 정규직 되고 싶으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나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료 할인받으려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동성연애자라고 그랬어요. 트랜스젠더라고. 보험료도 깎아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등법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을 벗어나서 오히려 개인의 영역에서 침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영역,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적 모임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차별받은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혐오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최상위법에 보면은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양성이니까 남성과 여성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헌법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국가에서 최상위 법을 무시하고 다른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찍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법 체계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땡땡 등이라고 했어요. 등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등 안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내면적인 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뭔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차별하는 건지, 무엇이 혐오인지, 무엇이 괴롭힘인지 없어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9명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한 명이 난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렇다라면 그냥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하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말도 하면서 우리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괴롭힘이라고 나와요.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환경. 이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어야 돼? 그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쭈쭈. 우쭈쭈가 아니면은, 저런 환경이었어. 그럼 인정이 돼버려요. 완전히 우쭈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그쵸? 뭐 말을 못해 이제. 그쵸?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어떤 게 그렇다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 이거는. 내가 이날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이 법 적용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너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나는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동성 연애하시는 분이나 트랜스젠더가 쟤는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외경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나는 옳다 그르다를 말을 하지 않았다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다고. 근데 편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다 편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데 반하다라는 말은커녕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 이게 차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악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너무 엄청난 악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도 결과에 따라서 차별로 보겠다라는 이런 악법.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겠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가 노인, 여성, 어린아이, 장애인만 포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피난시켜야 돼 그러면.
할머니가 있어도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외국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피난을 시키라는 거죠. 이건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평등이 되지 않는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는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21조에 사상, 즉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찍어 누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또 우린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 신앙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헌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대로 우리는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헌법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고용, 노동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면접에서 우리가 성별을 물으면 안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 왜 헷갈리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드레스킹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차별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행정실 직원 채용할 때 성소수자가 지원하면 당신 안 됩니다라고 못해요. 채용해야 돼. 그리고 진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속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있다 자기의 정체성을 오픈할 수 있거든요. 못 잘라. 자를 수가 없어. 그냥 고용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신앙 양심으로 동성 커플 줄이 안 쓰겠다, 뭐 이런 거 안 해주겠다, 그런 거 거절 못 합니다. 이건 차별, 혐오거든요. 신학교에서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동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한동대 아시죠? 한동대가 어떤 대학인데요? 근데 한동대에서 학생이 자기 폴리아모리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학교가 뒤집어졌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폴리아모리가 뭐냐면 다자성애. 다자성애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과 같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여러 사람. 그래서 그 학생은 여러 명과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 한동대에서 이상한 세미나를 열고 그랬었거든요. 그 학생은 얼굴 다 노출시키고 뭐 자기 유튜브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숭실대도 그랬었고 한동대도 그랬었고 이건 뭐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막을 재간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통과가 되고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법원은 차별의 구제에서 법원은 이 법에 의해서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만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피해자 중심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강의를 했느냐? 제가 이제 이런 에이즈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로 수술했을 때 너무나 병에 많이 걸려서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이런 팩트를 가지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 강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팩트, 의학적,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날 타켓으로 강의를 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날 타켓으로 강의를 했다.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심히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저를 이제 신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법에 따르면 제가요, 나는 당신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증명을 해, 그거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차별을 받았고 내가 본인을 혐오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느낌으로 저를 신고를 했는데 나는 그럴 의향이 없었습니다라는 걸 내가 나 스스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뭔 방법으로 밝혀요?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밝힐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근데 최소 금액이 5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가 2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저희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결혼하시고 오랜 시간 이제 기다리셨다가 딸 쌍둥이를 낳으셔가지고 아기들이 뭐 이제 아장아장 걸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또 임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공동대표이신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목사님, 그냥 들어갈 때가 되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식이나 맛있는 거 넣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목회하시고 우리 비치설이 키워야 되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저는 뭐 프리하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지부 소장님들이 있잖아요. 지부 소장님들한테도 제가 한 날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설렁탕만 넣어주지 말고 지겨우니까 어떤 날은 육개장도 넣어두고 좀 그렇게 해.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대표님 저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어떻게 넣어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이 예뻐서 네. 제가 이제 웃었거든요. 사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네. 뭐 최소가 500만 원인데 10명이 저를 신고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네, 보기보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걸 강의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인생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피해자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주장만 하면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차별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혐오 발언했어요. 라고 그러면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배상금액 손해금액의 3배에서 5배. 제가 최하가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1,500이 될 수도 있고 2,500이 될 수도 있어. 3천만 원 이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저를 갖다가 신고를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쵸? 네, 저기 들어가서 선교해야죠, 뭐. 네,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법의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정의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한한 권리가 절대 아니에요. 인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방종이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유한한 권리인 거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옳은 게 있으면 틀린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인권의 전부 인권성조차를 다 모두 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 선수이자 폭스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구속 법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희인입니다. 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한번 법제화를 시키면 개정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영국도 그랬거든요. 먼저 딱 이제 통과를 시키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개정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제화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보셨던 것처럼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를 이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목사님들 믿음으로 하시죠. 근데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원래는 그날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당혹스럽게 목사님한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선견대로 그건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올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봐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설교할 때 봐줄게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봐줄게 그러면 강의는요? 교육은요? 캠페인은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봐줄게 라고 하고 개정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영국 교회는요,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게 바로 교회였죠. 목사님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하시죠. 잡아가든 말든, 그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못하죠. 그리고 너무나 엄청나게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자.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외쳐야 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이제 외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네.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분도 영화를 갖다가 보라고 준 거예요. 크리스찬 영화를. 레즈비언 동료에게. 그런데 그 레즈비언 동료가 자기가 차별받았다, 나를 혐오했다라고 그런 감정 안에서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한 집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해고가 됐는데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실업수당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쫓겨났어요. 퇴직금도 못 받고. 우리나라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더 악법이라니까요. 이제는 뭐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분이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신앙의 양심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싸움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연방에서 이거는 취하를 해라, 고소 취하를 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1년 3월 달에 다른 게이 커플이 또 고소했어요. 가서 일부러 또 타깃한 거죠. 우리 이제 만들어줄래? 라고. 또 못 만들어준다고 했죠. 또 고소했어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연한 동성연애하는 커플들이 가서 꼭 우연히 찾아간 케이크집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이 법정 투정을 했는 줄 아세요? 벌금 부과했고요. 법정 싸움이라는 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타켓에 삼는 거죠. 한번 본보기로 보여주겠다. 니네 꼼짝 말아라. 니네 걸려들면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게이 커플이 또 찾아가서 또 고소했어요. 지금 현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버전이라는 걸 합니다. 첫 버전. 그게 뭐냐면 저도 그 코로나 전에 2019년에 그 퀴어 행사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0주년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 포럼을 했어요. 그분들이 준비. 저 갔죠. 근데 뭐 하여간 강의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그 직위제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갔더니 한 룸에서는 그 성과학연구협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이제 교재개발팀장으로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의료진들, 크리스찬 의료진들이에요. 크리스찬 의료진들. 그래서 저희 카도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도 다 변호사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네.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의료진들하고 연계돼서 이제 우리가 포럼도 하고 그런 이제 외국의 자료들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 분석해서 주시니까. 근데 거기가 탈탈 털렸어요. 모든 걸 너무 잘 알아. 진짜. 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을까 정도로 완전 다 탈탈 털렸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충격 안 받을 분으로 딱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쪽에서도 그 성교육 강사 양성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보내요. 뭔 얘기하는지 듣고 와라 이제 이렇게. 예. 서로 좀 그런 걸 하고 있죠. 근데 그 저희 저기 지부에서 올해는 아니고 좀 몇 년 전에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레즈비언 커뮤니티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침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또 정보를 좀 해야지 우리가 좀 그런 거 체계를 알고 막 예방하고 막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있어서 제가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너무 그 저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맹활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 친구들이 누구를 물색할 것 같으세요? 타켓이 있어요. 목사님 딸, 장로님 딸. 진짜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런 글이 올라와요. 땡땡 교회 어느 목사님 딸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다 그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내가 목사님 딸인데 그걸 오픈하겠다고 협박하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악해요.
일부러 그렇게 타겟 삼는 거예요. 개인정보 다 빼갔죠. 그러니까 어디 교회 목사님 따른 거 다 알아요. 그렇게까지 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실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너무 심하게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요. 알면 알수록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도 영적으로 힘들 때 있죠. 저도 어떤 정보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본 순간 정말 힘듭니다. 저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케이크 만들어줘, 뭐 해줘, 난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 꽃다발 만들어줘, 우리 게이 레즈비언 결혼할 거야,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가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해준다라는 가게가 있잖아요. 해준다라는 가게 가서 그냥 마치면 되지. 일부러 크리스찬 상점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굳이.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엄마 아빠라고 못 불러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게 하죠. 홍길동도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참 홍길동이 많이 살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동성연애하는 커플들의 아이들은 똑같은 성별인데 엄마고 아빠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힐러리가 이거 얘기했었어요. 부모 1, 부모 2로 부르라고. 그분이 북경 여성인권대회에서 발언한 거 들으면 장관입니다. 정말로. 자, 뉴욕에서도 그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이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그냥 부모.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내 자녀가 학교로 다니까 학부모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학부모님. 근데 그게 성차별적인 언어라 그래가지고 학모부님 이렇게 부르게 해요. 학부모가 남자가 먼저 앞에 나와서 성차별이라는 거야. 이게 가부장적인 사상에서 나왔다. 학부모라고 부르지 마. 학모부라고 불러라는 거야. 학모부. 정말이에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분 같아.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까 싶어요. 맨날 이것만 연구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가족상을 제거해야 할 유해한 가정으로 규정을 짓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 같이 살고 있으면 쟤네들은 이상한 가정이야.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다양성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년, 소녀, 남자애들, 뭐 신사숙녀 이런 말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성별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사용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인사할 때 뭐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영어로 홀리데이가 있으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띈다라는 거 홀리데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요. 이렇게까지 파고드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로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요. 영국, 스웨덴 다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 아빠 쓰지 말라고. 아빠라는 말도 절대 안 돼. 엄마라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그리고 그 미국이 바뀌기 전 대통령 때 그거를 했었거든요. 트랜스젠더 군대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캐나다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 트랜스젠더로 수술해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수술해줘요. 군대 내에서.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피해를 여성이 많이 당할 것 같아요? 남성이 많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성이 당하죠. 평등하자라고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근력이 약하잖아요. 힘으로 제압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신체를 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성별 정체성은 내 감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외형적인 수술을 하지 않아도 몸은 남자의 몸이지만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네, 악용하는 사람들 이제 나올 겁니다.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자가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이 식당에 있는 사람이 가서 당신 남자인데 왜 들어왔느냐? 신분증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신고를 식당이나 아니면 그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바로 요 사람이 자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판결이 났는데 $7,000를 식당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인터뷰한다 그러니까 예쁘게 옷은 입고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식당이 벌금을 냈는데 그 후로 이쪽의 스토어는 또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났냐면 당신네들이 당신네 직원을 똑바로 평소에 교육을 못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바로 교육시켜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찍어 눌렀거든요. 벌금 한 번씩 맞고 그런 법적인 제재를 이제 맞으면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모든 규제 속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강남 목욕탕에. 아시죠?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웃긴 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빨리 출동을 안 했대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남자의 생식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여탕을 들어갔다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딱 그러자마자 민변들이 완전히 싹 세팅이 됐죠. 이 사람 처벌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된데도 이 사람 어떤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과된 흐름처럼 그렇게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유혈 사태가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여기 스파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김새하고 상관없이 여성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중립 화장실 같은 경우도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당해요. 5살 이런 아이들이. 남자의 몸인데 자기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성중립 화장실이 많고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 우리나라도 만들었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성중립 화장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성폭력을 많이 당하고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방광염에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불안하니까. 분명히 남자인데 남학생인데 걔 여기 들어와도 내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봐도 안 돼. 놀랜 척을 해도 안 돼. 왜? 혐오하는 눈빛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변을 참아야 돼. 집에 갈 때까지.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무섭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런 이상한 성교육을 할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막 주의에 따라서 그래 강제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안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아예 안 보내죠.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홈스쿨이 많은 거 아시죠? 학교에서 너무나 이상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찬들은 홈스쿨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안학교가 자체적인 교재 같은 게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미국에 있는 그런 홈스쿨 교재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 대안학교에서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트랜스젠더, 근데 이분이 어떤 시기에 좀 일어나냐면 원래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하고 화장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은 그냥 남자의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교도소를 가야 돼요. 그럼 남자 교도소를 보내겠습니까? 여자 교도소를 보내겠습니까? 이분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교도소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에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여성분들을 다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왜 너는 여자라면서 왜 여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여자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여자에게 끌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은 트랜스젠더 감옥까지 만들었어. 이제 하다가 하도 이분들이 너무 이상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 근데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라고 그러면 남자랑 시합을 하겠습니까? 여자랑 시합을 하겠습니까? 여자랑 시합을 하죠. 상대 여자는 너무 심하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이게 포인트가 잘못됐으면 완전히 시력을 상실할 뻔했거든요. 어쨌든 뇌출혈을 쓰러졌고 그 다음에 선수 생활을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게 남자의 힘이랑 여자 힘이랑 다르잖아요. 누가 봐서 이 사람을 여자로 인지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성팀에서 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진짜 우리 여자들이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업계에서 트랜스젠더인 분들이 거의 다 금메달 다 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스포츠 장학생으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가. 달리기가 시합이 되겠습니까? 남자랑 여자랑?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게 아마 변화가 될 겁니다. 법이 통과가 된다면. 또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은 안 바뀔까요? 교육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를 시키는데 동성 친구에게 청혼의 편지를 쓰는 걸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애들에게. 애들은 시키면서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밖에 없겠죠? 네. 2세 미만 아이의 대상에서 동성애 교육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입으로 말하긴 그러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그냥. 네, 이런 걸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이들 유치원 있잖아요.
그 애들에게 저희 드레스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성인데 여성의 옷을 입고 화장 너무 약간 무섭게 했잖아요. 저 친구들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수업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안 받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저거를 체크하라고 그래요. 너의 성 정체성이 여기 화살표 중간쯤에 어디 와 있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성적 지향이 어디 와 있니? 이게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야 그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해. 여기 네가 점을 찍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어디까지 와 있어? 너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쯤이라고 생각해? 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 학생이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자기 정말 친구들이 다 게이, 다 레즈비언, 다 거의 다 트랜스젠더라는 거예요. 또 그 친구들의 부모님도 안도 그러고. 그리고 교내에서 퀴어 행사는 당연히 하고요. 이건 당연히 교내에서 합니다. 교내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별로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무조건 해요. 미국도 학교에서 해요. 대단하게 해요. 그리고 보건실 앞에 무료 콘돔 두는데 이거를 우리나라도 하자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어요. 우리나라 학교 보건실에 무료 콘돔을 설치하자라고. 어차피 청소년들 하니까 콘돔 설치하자라고 그걸 하자라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 이런 나다움책을 갖다가 많이 배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몇 건을 회수를 했지만 다 회수되진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 알고 아주 시위를 많이 하고 기사 내고 이게 말이 되는 책이냐라고 외쳤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에 뿌리려고 했었어요. 이런 책을. 모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이런 책을. 근데 몇몇 학교는 뿌려져 있었고 그때 알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죠. 캠페인을.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치다고 한 거 몇 건은 회수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수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이게 지역을 얘기할게요. 인천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영상을 애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저는 저 영상 갖고 있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안 틀었는데 저게 뭐냐면은요. 저거 보면은 이거예요.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얘는 흰동가리야. 흰동가리는 어릴 때 모두 남자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자란 녀석이 나중에 여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저거 영상으로 보여준다니까요. 애들이 저런 걸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보냈더니 저런 걸 봐. 애들 그런 거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너도 크면 여자가 될 수 있어. 이 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멀쩡한 남자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덴마크는 한 유명한 TV에서 궁금하시면 기사 다 있어요. 몸 긍정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저 어린애들을 앉혀두고 패널로 앉혀두고요.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나체를 다 보여줘요. 옷을 벗고. 저게 몸에 대한 긍정 교육이래요. 그래서 할머니도 있고 온몸에 문신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저기에 애들 앞에서 몸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자원봉사 같은 걸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교육을 왜 하냐? 얘들아, 어떤 사람은 주름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염이 많기도 하고 다 사람들의 몸은 다르니까 니네가 차별하지 말고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그 취지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렇게 해야지 애들이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까요? 저 어린 아이들이 저 성인의 남녀 구별 없이 저는 온몸을 맨몸을 보는 게 저게 무슨 교육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교육이 안 들어올까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영국도 평등법으로 통과돼 있죠. 그랬더니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당하죠.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성전환 아동이에요. 아동이 10년 사이에 무려 4,000%가 증가를 했어요. 아이들이 성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춘기 이전에 성전환은 뭐냐면은요,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일어나지 않게끔 억제제를 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성장하고 남자가 남자의 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억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수술해라고 얘기해요. 사춘기 그 시기가 오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억지로 약물을 먹이고 아이들의 성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자라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내 맘대로 부모의 권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커밍아웃한 자녀 부모가 반대하면 정부에서 양육권을 받더라고. 호주에서도 사실 그런 있었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캐나다, 미국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저 어린애가 뭐를 알겠다고 자기의 성별을 바꾸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고 그것이 어린이집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긴 이야기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는 유네스코나 유엔 이런 데도 굉장히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에서 사실 진보교육의 상징이라고 하는 오덴발트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학교였던 거예요. 기숙학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밝혀졌는데 이 학교에서 소아성애가 일어났어요.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기숙학교 보냈는데 거기서 애들이 소아성애 성피해를 다 당했다고요. 자살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질환에 걸린 아이들도 있어요. 이건 독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추앙하는 사람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그 끝은 소아성애도 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아성애 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가만히 안 두죠.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이. 유명한 미셸 푸코 있죠? 그 사람 우리나라 책 굉장히 많이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미셸 푸코? 그 사람은 에이즈로 죽었지만 죽기 전까지 자기가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동성연애를 했어요.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그리고 그 사람은 튀니지에서 꼭 소아성애를 했습니다. 공동묘지 묘비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몰랐을까? 알았죠. 하지만 이 미셸 푸코라는 명성 때문에 알면서도 말 못하다가 죽고 나서 이제 밝혀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동의 권리보다도 동성연애 하시는 분이나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더 우선이 되는 거. 진짜로 보호를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을 갖다 우리가 보호를 못하게 되는 법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죠. 결론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왜 굳이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동성결혼을 합법해야지만 이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것이 다 사회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실현이 되는 거죠. 지금 결국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되게 일찍 시작을 했어요.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 이런 식으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심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아이들에게 세계관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유학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친구 아들이 한 4년 전인가 호주에 이제 갔는데 제가 제 친구 아들한테 그래,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끼리 남자애들끼리 파티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애들끼리 우리 집에서 뭐 파티한다? 절대 가지 말아라. 엄청나게 제가 그랬거든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애들 정말 다 착해. 하지만 그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그러기 때문에 네가 실수를 하면 거기에 약 타잖아. 약. 음료 마시고 막 이럴 때. 네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파티 가지 말아라.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강의 다른 기관에 가서 강의했다가 이거 보여줘가지고 강의 끝나자마자 몰매 맞았습니다. 자, 충북에 있는 충북 성문화센터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제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관은 굳이 뭐 얘기 못하고 그럴 거 없죠. 충북 성문화센터에서 올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저희가 어떤 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그 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이 공문을 보여주셨어요. 그 학교 보건선생님이.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막 전화를 교육청도 다른 분들이 걸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근데 교육청 담당자가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겉에 있는 거, 요 표지만 봤을 때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쵸? 저 표지만 봤을 때는 이제 되게 좋은데,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체험용 정액 체험인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3, 4학년 여자아이들에게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어린애들에게 저걸 교육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원하면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생명의 신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포스터에는 사춘기의 변화 너무 좋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될 교육이니까. 그런데 세부 내용에는 저런 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엄청난 전화를 해가지고 저 교육을 못했죠. 저기 센터장님을 제가 다른 데서 만나긴 했지만, 네. 그 성문화센터 내부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자석판에 붙어 있습니다. 목 뽀뽀, 사탕 키스, 좀 뭐 ODM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석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했느냐? 성문화센터는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는데 버스를 가지고 이제 개조한 버스를 가지고 해서 이동식 버스 있어요. 성교육 버스. 그걸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성문화센터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성문화센터 방문해서도 성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애들이 방문했을 때 저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러면 성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교묘한 게 우리 성도님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저거 남자 그렸구나라는 게 다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아주 교묘하게 그렸죠.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58개, 전국에 다 했습니다. 네. 또한 통과되지 않았어도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페미니즘 교육,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이 학교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콘돔 끼우기 연습해서 바나나 준비해오라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게 아이들 시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이걸 체크를 하게 한 거예요. 선호도. 나는 이성을 좋아하니, 너는 동성을 좋아하니, 아직 모르겠니? 네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크를 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정말 전국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에 제주도에서 어떤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제 인권교육을 하면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학교에 전부 전시를 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여러 가지 상담도 했지만 안 먹혔어요. 교장 교감은 그 선생님 보호하기 바빴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것도 저희가 좀 개입을 했는데 경기도에는 어느 중학교였던 거예요. 거기 학교 선생님께서 동아리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동아리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떤 이상한 수업을 했는데 그 학교에 크리스찬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한 걸 가르쳤어. 근데 그렇게 얘기한 몇몇 했는데 그 애들이 모두 다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같은 지역이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찾아갔죠. 학교에 몇 번. 학부모로. 근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 중에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가서 이제 푸시를 했죠.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애들에게 똑바로 교육을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협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좀 많이 내시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길 원한다. 이제 학부모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집사님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기관이 들어가게 됐죠. 그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저는 그런 학교 처음 봤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강사님들 우리는 전교생을 다 하겠다 그랬어요. 전교생 반별로 다 들어가겠다. 근데 거기 교감 선생님께서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중2만 들어가라 그랬어요. 중2만. 중2라고 중3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중2만 들어가라. 그리고 강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가자마자 양호실에서 빨리 이거 사인하라 그랬어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교육 중에 혐오 발언하지 말 것, 차별 발언하지 말 것. 우리 강사님들에게 그거 사인 받았어요. 학교 갔더니 막 그런 현수막이 막 붙어 있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기 막 이렇게.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학생, 그래서 우리 저 CTS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기 몇 번 방송 특별히 했을 때 이제 연결해가지고 촬영하게 했거든요. 아이 얼굴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고 학부모님까지 잠깐 직접 들어보세요. 2020년 1월 26일 서울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례 2장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습니다.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까지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7곳. 이 지역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올해 15살 최연지 중학교 1학년인 작년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고 증언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여자끼리 키스하고 그런 거 보여주시거나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라. 그리고 눈을 마주쳐라. 어떤 느낌이 드느냐를. 최연은 해당 교사가 영상을 보고 설문지 작성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성소수자들에 대해 바뀐 감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내 뒤에 가족이 성소수자가 되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냐 그리고 따로 친구라고 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참 느낀 점이 거기 보여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 길게 써가지고 그 내용을 잘 쓰면은 그 생일을 잘 써주시게 바라기 때문에. 최연은 최근 진행된 퀴어 행사 관련해서도 교사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졌다고 덧붙입니다. 퀴어 축제 때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성소수자들 성폭력 같은 거 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이런 텍스트를 선생님이 보여주시면서 또 그 입장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걸 해주시고 일단은 그냥 열려있는 거를 말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학생들도 그런 거에 대해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고 되게 이거는 그냥 그쪽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는 너무 약간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냥 선생님이 같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동아리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상의 엄마라고 얘기한 아이들이 몇 명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도 다 똑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선생님이 무섭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의견을 썼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 이 아이도 그 선생님한테 치킬까봐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자리를 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도표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이런 교육, 이런 이념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영, 가정을 붕괴시키려는 그 영 가운데 시대만 변하고 포장만 다르게 했지 다 똑같은 줄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돼서 결론적으로 성을 해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죠.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들으시면 별로 지루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킵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6.8혁명 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했고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를 시키려고 했고 온갖 성적인 욕구를 다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 미국의 히피 문화 아시죠? 집단적인 성행동을 하고 마약을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다 망가진 것.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는데 마치 이게 세계적인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떠들고 있고 이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기 쉽습니다.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이게 뭔데요?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자기네끼리 서약하고 자기네끼리 정했는데 이게 무슨 국제적인 제재도 없는데 마치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인 양 그렇게 잘못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선포하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게 법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도태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법을 만들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깊게 해야 됩니다. 저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로 능히 갔습니다. 그 시절에. 네. 왜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은지, 왜 그렇게 파교 들어갈 게 많은지. 근데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사상, 이념이 허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까?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처럼 지지로 궁상으로 살지 말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출세해서 뻗듯이 살아가라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맨날 기도원 다니면서 울며불며 산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무엇을 외치라고, 무엇이 진리라고, 무엇을 분별하라고, 너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된다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음향 틀어주세요. 영상 음향 틀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퀴에 행사하는 그 영상입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내 몸이 내 거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뭐든지 하는 그것이 통하는 거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에서 가르쳐서 주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성적 주님 결정권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돼서 세상에서 잘못 알려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입술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나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기가 학교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딸을 당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겠다. 성경적인 세계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만든 이론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돼서 그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세계관. 이 세계관의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모든 것들이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필요하면 거리에 캠페인도 나와서 크리스찬으로서 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어디 가서 나는 그런 거 몰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저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법을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거룩한 자손으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볼륨 좀 키워주세요.
우리 애들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들은 교육한 대로 자라갑니다. 인상이 있었던 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삶의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제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세계관 안에서 나온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또 제 삶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는 방법이기도 하고 필요한 양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씩 캠프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다짐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저런 결단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창조를 믿을 것이냐,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내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이어도 우리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좁고 좁은 길을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속에 보시는 이분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닉 부이치치.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자기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런 닉 부이치치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헝가리에서 이 닉 부이치치가 만난 사람이 빅토르 오르반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빅토르 오르반이 헝가리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헝가리는 이 빅토르 오르반이 총리가 되고 나서 동성애 책 애들 보여주지 마. 젠더 연구하지 마. 대학교에서 젠더 연구하지 마. 이건 학문이 아니야. 라고 교육에 대한 선포를 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기의 나라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빅토르 오르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온갖 욕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헝가리를 욕했습니다. 시대기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저렇게 후퇴하는 독재의 교육을 하고 있어 라고 욕을 했지, 칭찬하는 기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르 오르반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총리로 있는 이상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교육을 우리나라에 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에 나를 얼마나 비난하든지 칭찬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종 한빛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빅토르 오르반 같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길 소망합니다.